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12구 참사 이후 이런 말을 해서 구설에 올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인데요. 또 말실수가 논란입니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라고 말해 시끌시끌합니다. 기사화될 줄 모르고 한 말이다. 그 단어 하나만 보지 말고 문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런 해명을 하고 있지만 여론은 따갑기만 합니다. 계속되는 거취 압박에 대해 처음 입장을 밝힌 셈인데요. 하필 폼나게라는 표현이 왜 나온 걸까요? 국민이 158명이나 희생된 사태의 엄중함을 여전히 모르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상민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폼나게 사퇴하긴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1월 14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추워. 완전 겨울 날씨네.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 아니, 안전해. 렉스턴이 지켜줄 테니까. 11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1.9% 초저리로 고금리 시대에도 안심. 출고가 빠르니까 내년 개별 소비세 인상에도 안심. 올겨울 대비에 가장 현명한 방법은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신차 구매 지금이 딱 좋은 이유는 아직 개별 소비세 혜택이 있으니까요. 안전한 QM6부터 컴팩트 앤 퍼펙트 SM6, 트렌디한 XM3까지 30% 절세 혜택은 바로 지금. 르노코리아 자동차와 상담하세요. 잠들어 있던 당신의 퇴직연금 깨워라. 연금 투자 시대. 퇴직연금이 신한은행 사전지정 운용제도와 만나 당신의 든든한 노후가 됩니다. 연금 부자가 되는 연금 투자. 신한은행 퇴직연금.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 확인.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오늘은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 하겠고요. 2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안동과 대구의 안동 이마댐 활용 MOU 체결에 대해서 지난주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대표와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양승진 기자와 MOU 체결의 좋은 점들, 긍정적인 점 살펴보겠습니다. 자, 권기창 안동시장의 지난 지방선거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안동 이마댐의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었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안동댐물을 활용하겠다는 이른바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을 공약했었습니다. 자, 민선 8기 출범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두 단체장의 공약이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 2일이었죠. 대구시와 안동시가 안동 이마댐물을 대구시에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죠. 네, 대구시와 안동시는 지난 2일 안동댐 기념탑에서 맑은물 협력과 상생발전 협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해서 두 도시의 의회 의장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네. 협약에 따르면 안동시는 안동댐, 이마댐의 맑은 물 공급을 지원하는 대신 대구시는 안동시의 국비 등을 포함하는 상생협력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있는 안동댐과 이마댐의 존재는 안동 시민들에게 어쩌면 계륵 같은 존재였습니다. 소소하게는 매일 아침 짙은 안개를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가장 큰 거는 무엇보다 안동댐 주변이 이제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주민의 재산권 침해나 도시 개발 등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넘치는 수자원을 활용을 해서 국비 지원과 같은 협력기금 마련이
가능해지게 됐다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봉이 김선달처럼 물을 팔아서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협약의 주요 내용을 먼저 좀 살펴주시죠. 네. 안동시가 대구시에 맑은 물 공급 지원을 하는 대신 대구시는 안동시에 국비 등 기금 지원을 협력을 하고 또 안동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특산물 구매와 판매 홍보 등 안동 지역 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양 도시 간 주민 교류와 문화예술 협력, 또 물산업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는 한편 안동댐과 이마댐 수질 개선, 수변 관광 활성화 사업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동댐과 이마댐 물 공급을 위한 국가 상수도 정책 반영을 비롯해서 공급시설 구축을 위해 환경부, 국가수자원공사, 지자체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도 했으며 안동댐과 이마댐 주변의 규제 완화와 수질 개선 등에서도 이제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한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안동시가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서 대구와 통합신공항, 안동 간 교통인프라 확충 등 SOC 시설을 확대를 위해서도 서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네, 수자원을 활용한 광역 기초단체 간의 상생 협력,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좀 힘든 것 같은데, 자, 두 도시의 단체장들 기대감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전례가 없었던 일인데 이게 가능하게 된 계기로 우선 홍준표 시장의 선거 공약인 맑은물 하이웨이 정책과 건기창 안동시장이 공약한 낙동강 유역 강역 상수도 구축 사업이 결국은 낙동강 상류 하류 간의 공급을 통해 상생의 틀에서 뜻을 같이 하고 있어서 가능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구시의 경우에는 1990년 페놀 사태 등을 거치면서 시민들의 맑은 물에 대한 요구가 컸습니다. 또 지난 4월 구미 치수원 이전 등의 상생 협약이 체결이 됐는데 당시에는 대통령 임기도 1개월밖에 안 남았었고 시장 임기도 2달 정도 남지 않은 상태여서 사실상 정권 교체 이후 동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낙동강 상류, 그러니까 안동댐이나 이마댐의 수자원을 활용하려는 공약이 세워진 것이고 또 마침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각종 법규로 제대로 된 개발이나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던 안동시 입장에서 홍 시장의 이 같은 공약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각자의 니즈가 맞아떨어지면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자원을 매개로 한 상생협정 체결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네, 각자의 필요가 이번 협정 체결의 배경이 됐다. 자, 그러면 그 해결 과정을 통해서 챙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홍 시장이나 건 시장 모두 그간의 물 정책은 상류 지역에 일방적으로 피해만 주고 보상은 외면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류 지역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류 지역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수자원이 이제 돈이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간 치수원 보호구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지정으로 상류는 개발 제한이 심각했고 대신 이 물을 받는 하류 지역은 공장 설립 등에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번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불균형들을 해소하겠다는 게 이번 업무협약의 취지인데요. 협약 내용을 참고했을 때 안동시가 얻을 수 있는 유형적, 무형적 이득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협약한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앞으로 당연히 이뤄져야 하겠지만 우선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으면서 업무협약 체결 등을 준비했던 모습들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준비를 잘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직 공식화한 것은 아닌데 안동댐 자연환경 보전지역 축소나 해제 등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 9월 달에 열렸던 환경부 국감에서 환경부가 안동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과도한 규제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단편적인 예지만 안동댐의 존재로 안동시가 도시개발에 어려움을 겪었고 주민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했고 그래서 이게 시정이 돼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정치적인 해결 방안을 조금씩 찾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업무협약 체결 등 안동댐과 이마댐의 수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이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쭉 말씀 들어보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비를 과연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환경 문제도 상당히 지금 뭐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지금 자연환경 보전지역 축소나 해제가 뭐 가능할 거로 전망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쪽에 규제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현재 물 깨끗하지 않으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예. 뭐 앞으로 좀 이제 시작이니까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죠. 양승진 기자가 좀 모니터 좀 확실히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는데 뭐 지금 환경 얘기를 드렸는데 여전히 안동댐에 중금속 오염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지난주에 사실 환경운동연합 김수홍 대표가 자세히 좀 다뤄봤거든요. 이 문제를. 네네. 지금 뭐 환경단체 등의 반발도 거센 상황 아닙니까? 일단은 지난 8월 달이랑 10월 달에 안동댐에서 잡은 메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수은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10월 6일 날 도산면 원천리 일대에서 잡은 메기에서는 수은 성분이 킬로그램당 0.9mg이 검출이 됐는데 이는 기준치인 킬로그램당 0.5mg 이하보다 높은 수치이고요. 그러니까 2배 가까이 높고. 네. 예. 8월에는 도산면 선양리 일원에서 잡은 메기, 잉어, 붕어 등 3종류의 물고기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결과 메기 근육 부위에서 메기의 근육 부위에서 수은 성분이 0.9mg이 또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장 쪽이 아니라 근육에서 검출됐다는 건 더 심각한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일단은 뭐 안동시가 이제 안동댐에서 수산물 포획과 채취를 잠정적으로 금지를 하고 뭐 이제 해수부나 환경부 또 경북도랑 해서 같이 관계기관이 이제 중금속 오염 메기가 나온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담수물과 퇴적물에 대한 분석, 뭐 정밀 조사 이런 것들도 실시한 계획인데요. 네. 뭐 환경단체도 이제 뭐 지난일 협정 체결 당시에 홍준표 시장이 하천치수가 아닌 앞으로는 이제 식수댐을 건설을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 이렇게 뭐 비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 체결과 별개로 이제는 안동댐 오염 문제가 주민 불안에도 적지 않은 상황인 만큼 앞으로는 안동댐 정화라든가 또 상류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과제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안동댐, 이마댐 취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안녕하십니까. 안동시 사회적기업 협의회장 황찬영입니다. 안동시 사회적기업 일동은 투명한 경영활동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주된 경영방침으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과 공정을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스팸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4g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알고 계셨나요?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그토록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최근에 그 교육부가 2022년 개정 교육과정 행정 예고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배우는 교육과정의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건데요. 이게 원래는 11월 2일 날 발표하려고 했다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는 바람에 좀 한 일주일 정도 미뤘다가 11월 9일에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발표가 되자마자 사회적 논란이 뜨겁고 이거 지난 그 보수 정부에서 일어났던 교육과정 개정 파동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오늘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 교육과정 개정 이 문제가 이제 교육계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뭐 우리 사회적 참사도 있고 해서 우리 국민들 시선은 이쪽으로 좀 쏠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죠. 네. 자, 이 교육과정 개정 이번에도 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자, 어떤 점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까? 사실 교육과정 개정은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회 환경도 바뀌고 또 교육 환경이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고교 학점제 같은 게 이제 들어오고 이러면은 그걸 이제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애당초 교육부에서는 국민 의견을 총 수렴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그 교육과정 개편위원회가 이렇게 활동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교육부가 이제 뭔가 인위적으로 원칙도 허물고 내용도 수정해서 발표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정책 연구진이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민심을 제대로 반영을 안 했군요, 이번 개정안이. 뭐 완전히 반영을 안 했다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이제 형식을 갖추어서 하긴 했는데 정책 연구진이 하고 그 의견이 다른 내용들을 그냥 행정 예고안에 담아서 발표를 한 거고 그 과정에서 좀 절차적인 하자도 좀 보이고 좀 그렇습니다. 정책 연구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있군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절차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정책 연구진이 이제 그 하는 과정에서 국민 참여 소통 채널이라는 걸 운영을 해서 그 이제 정책 연구진한테 그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고 또 정책 연구진도 그거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한 걸 발표를 교육부에 넘겼는데 정작 교육부 손에 들어가서는 그 합의되지 않은 내용들이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리고 9월 달부터 10월에 거쳐서 공청회를 했는데 일부 이제 주제나 내용을 두고 공청회장이 뭐 폭력의 현장으로 변질돼 가지고 아수라장이 됐고 교육부는 그걸 이제 뭐 방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좀 과정상에 좀 문제가 좀 몇 가지가 좀 있었군요. 자,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고서는 이제 임의적으로 통제를 했다. 그것부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진영 간의 어떤 대립 양상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건 좀 뉴스에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하실 것도 같아서요. 이것도 간단히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 민주주의라는 거는 하나의 정치 체제를 이제 국민에게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국가를 운영할 주체들,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들을 국민이 직접 뽑아서 운영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정당들이 제각각의 방법으로 이걸 실천하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사회민주주의라고 그러고 이렇게 좀 어떤 데는 또 기독교 민주주의라고 하고 예. 그래서 보편적인 목표는 같지만은 실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형용사를 붙여서 민주주의를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한 방법이군요.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뭐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기독교 민주주의도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 자, 근데 이번에 뭐 이 민주주의란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고등학교 이제 한국사 부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 요렇게 지금 정책연구진이 한 항목을 마련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교육부 행정예고안에는 이게 그대로 발표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예. 그리고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적 변화와 과제를 탐구한다. 이런 항목이 있는데 요거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정착 과정과 과제를 탐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바꿔서 자유민주주의를 집어넣었는데, 요거는 이제 역사적 맥락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1945년에 일제강점기로부터 벗어나서, 한 3년은 또 우리가 일종의 신탁 통치인 미분정을 거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1948년 5월 10일에 이 남한 단독의 재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을 치릅니다. 이게 진짜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었는데, 요거를 우리 이제 당시에 이 땅에 살았던 한반도의 주민들이 보편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한 그런 위대한 업적인데, 요 과정을 자유민주주의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좀 이렇게 역사를 편협하게 해석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근데 좀 의문이 드는 게 그럼 이 시점에서 지금 정부는 왜 민주주의라는 말을 굳이 그 중에 하나인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려고 하나?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이 집권 세력이 이제 우리 흔히 보수 정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정통성을 굳이 1948년 이후로 잡으면은 이승만, 박정희 뭐 이런 보수 정부의 관점에서 쓰는데, 제가 좀 문제를 삼고 싶은 거는 만약에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쓰려면은 서술도 일관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쓰는 것 대신에 그때는 또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배우는 학생들이 있으면서 입장에서 보면은 자유민주주의는 뭐, 민주주의는 뭐, 이게 굉장히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 있게 쓰지 못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를 놓고 일관성 있게 서술한다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민주주의를 가지고 우리의 그 현대사의 과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을 쓰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밖에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요번에 좀 이렇게 개정 교육 과정이 좀 퇴행적이라는 말을 듣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사회에 미래 세대가 닥칠 문제들, 예를 들면은 생태, 환경, 노동, 이런 것들을 좀
학교 현장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하자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는 그 단체들이 요구를 하는데 번번이 좌절이 됐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 총론에 생태 전환 교육이라든지 노동 교육을 좀 넣어달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다 빠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학생들 대부분이 성인이 되면은 노동자로 살아가는데 그렇죠. 이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치 교육이기도 하고 그 경제 교육이기도 해요.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좀 왜곡된 형태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그 갈등의 핵으로 떠오르는 주제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를 원래 연구진은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소수자 등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교육을 하려고 그랬는데 교육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은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대상을 굉장히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만들고 불분명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사회 진화 방향과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렇군요. 예. 쭉 이렇게 이번 교육 개정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결론 말씀도 좀 들어보죠. 마지막으로.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번 행정 예고안은 세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하나는 절차상의 하자와 여론 수렴의 편향성.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세력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을 발표한 게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민주주의 그 용어에서 드러난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역사 왜곡과 편향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을 삭제하는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부를 보면은 이게 지금 교육이 우리 흔히 백년대계라고 얘기하는데 미래 사회를 위한 그야말로 이제 한국의 선진국에 들었으니까 그 새로운 모델을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문제고 궁극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교육부가 개입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처럼 교과서 자유 발행제로 가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과서 자유 발행제 선진국에선 시행하고 있군요.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교육과정 이번 개정을 둘러싼 파동 문제점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안상준의 세상 읽기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